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당사자들은 돈 봉투 살포는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그 자금 출처, 즉 스폰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소위 스폰서의 딸에게 어딘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건 아니냐라는 의혹과 정황도 상세하게 드러납니다. 급기야 스폰서에게 돈 뜯어내는 방법까지 전수해 주는 듯한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아침엔 엑기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돈 봉투 의혹 새롭게 공개된 녹취록에는 소위 스폰서로 보이는 인물에게 돈을 빼내는 듯한 방법까지 전수가 되는 듯합니다. 그들은 이를 엑기스라 불렀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다음 날.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다음 날. 정부가 경매 중단 조치를 발표한 다음 날 전세 사기 11채가 경매가 됐습니다. 한 채는 낙찰까지 됐습니다. 피해자는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말빨이 안 먹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 기사에 한가득 담겼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추진하겠다라고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버티기. 한겨레 신문이 오늘 오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민주, 송영길은 무책임하다라며 출당론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 검찰은 강내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돈 봉투 전대 민주당 수습이 안 되고 있다라는 한겨레 신문의 지적입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의 조속 귀국 요청만 해놓고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당내의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겨우 조선일보 신면입니다. 겨우 300만 원? 민주당 일각에서 그 돈 봉투 그까이 거 뭐 300만 원 거 밥값도 안 되고 기름값도 안 되는 거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라는 발언들이 계속 나와요. 이런 발언하고 사과했는데 또 다른 의원이 또 비슷한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잘못 알아도 단단히 잘못한 겁니다. 선거 때 몇만 원 줘도 구속됐던 사례가 전례가 있어요. 법원은 이 같은 매표 행위에 대해서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다라며 강하게 처벌했던 전력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저희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선물, 경향신문 3면 기사 함께 보시죠. 윤 대통령이 우크라 군사 지원을 인터뷰로 언급했습니다. 대러, 대북 관계 후폭풍이 우려된다라는 경향신문 뉴스도 있습니다만 미국 외교 직전, 방미 직전 무언가 미국과 우크라이나에게 주는 일종의 외교적 선물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논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비대위원을 역임한 김연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박용진 의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스폰서 엑기스 줄줄이 녹취록에 등장을 했습니다. 엑기스, 찐득찐득한 원액인데 이들이 사용하는 엑기스의 뜻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이게 다 어떤 얘기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스폰서와 엑기스. 스폰서의 대가도 있었을까요? 야당 전대는 쩐대다라는 비판도 나오는 대목입니다. 새롭게 공개된 녹취 파일에는
이 돈봉투 의혹 당사자들 간의 대화가 담겼는데 스폰서로 보이는 듯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급기야 그 스폰서에게 어떻게 돈을 받아낼지, 돈을 뜯어낼지 방법을 전수해 주는 듯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그들은 이를 엑기스라 불렀습니다. 들어보시죠. 필요하면은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니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월요일 날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가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아시겠죠?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엑기스를 전수해줬다. 소위 스폰서에게 돈을 어떻게 받아낼지에 대해서 1,000을 부르면 100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500 내게 된다. 엑기스를 전수해 주시네요. 라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감탄사까지 등장을 합니다. 스폰서도 등장을 했고 엑기스도 등장을 했네요. 김수영 교수님, 이른바 돈을 받아내는 방법, 노하우에 대해서 강내구 감사협회장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전수해 주는 녹취인데 엑기스라고 표현하나요? 이걸 엑기스? 거의 돈을 갈취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돈을 좀 달라고 이제 넌지시 말을 건넸을 때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보통은 있다가 1,000만 원 달라고 하면 헉 한다는 거죠. 네네. 그럼 알아서 한 500 정도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런 진짜 치졸하고 정말 범죄 수법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키득거리고 엑기스라고 이제 뭐 얘기하는 정말 이게 민주당 뭐 전부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당직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갈취해서 나중에는 결국 그 사업가 김모 씨의 자녀의 이력서를 받아다가 이런저런 곳에 꽂아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게 이제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캠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런 거를 기반으로 이력서가 더 화려해지고 그걸 기반으로 뭐 자기가 더 취직을 잘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거래를 하는 것, 돈을 가진 자와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자가 거래를 하는 것 이런 추악한 뒷면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고 아마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이걸 도대체 민주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수준인데 한편으로는 맨 처음엔 좀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나오다가 요즘은 또 이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 우리의 단일 대우는 끄떡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 반응도 참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 많이 해보셨으니까. 자, 박성모 변호사님. 강력계 형사 출신이시죠? 엑기스가 뭡니까? 엑기스란. 범행 수법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동인 내지는 요인? 누가 참여하더라도 그 일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인물이 참여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끌어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수단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엑기스로 쓰였다. 이른바 범행 수법이군요. 일종의 노하우입니까? 돈을 끌어내는 방식, 그 방식을 논하는 자리에서 상당히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보이고 아마 스폰서라고 해도 매번 돈을 주기도 어렵고 또 많은 양의 자금을 조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인데 그 스폰서를 상대로 어떠한 방식으로 돈 요구를 하면 원하는 금액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인지 나름의 방법을 제시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의원 뭐 발언 정정하기도 했고 했습니다만 뭐 장경태 의원도 그렇고 자꾸 이 돈봉투 갖고 밥값 얘기하는데 실제 이 당사자들은 이걸 밥값으로 비유를 하네요. 밥값 필요하다. 근데 그 액수가 1,000만 원을 불렀어요. 이 밥값이 진짜 밥 먹는 밥값은 아니겠죠? 당연히 밥 먹는 밥값은 아니고 밥값이라고 표현을 해도 돈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어떤 의미인지는 다 이해한 상태에서 돈을 주고받는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밥과 외에 달리 서로 자극적이지 않고 완화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명목만 밥값이지 일종의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의미한다고 의사소통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나 추정을 해봅니다. 이 녹음 파일에 따르면 강내구 감사협회장이 밥값이 없다. 사업가 김모 씨, 소위 본인들이 스폰서라고 불렀던 사업가 김모 씨가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달라.
된다라고 노하우를 전수하는데 왜 현찰이었을까요? 현찰이어야죠. 밥값은 현찰이어야 된다. 계좌 이체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예. 계좌 이체가 아닌 수표를 주고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현찰이 아니고서는 달리 추적을 피할 만한 방법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현찰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예. 그 방식을 회피해야 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고 현찰을 받음으로 인해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서 다른 방식의 금원 수수 이외에 현재 보고할 수 없는 다른 방식의 지출 내역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가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는 현찰밖에 없었겠죠. 현찰밖에 그래서 없었다. 현찰을 주고받는 예.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진짜 밥값이 아니라는 대목이다라는 거군요. 진짜 밥값이라면 뭐 카드도 줄 수 있고 할 법한데 식사 상품권이나 그런 걸 요구하는 정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예, 외식 상품권이나 네. 문화 상품권이나. 딱 밥값에 한정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용도는 밥값일 수 있겠죠. 당원들에게 밥값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 돈을 주는 측이나 받는 예. 측이나 이 자금은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전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예,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는 앞으로 돈 봉투 때 이거 밥값이라고 했다고 진짜 밥값으로 알아들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스폰서는 돈을 냈다면 기부 앤 테이크 받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들의 대화에는 이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1년 10월 14일 따님 뭐 이력서 달라고 그래. 네. 라고 윤관석 의원이 등장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얘기합니다. 스폰서 사업가 김모 씨의 딸을 언급합니다. 보름여 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캠프로 출근했다라는 겁니다. 사업가 김모 씨는 당시 상황 알지 못한다. 그 이전에도 민주당 의원실에서 일 많이 했고 봉사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스폰서의 대가는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셈인데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사무부총장 간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이 스폰서 역할을 했었던 걸로 보이는 사업가 김모 씨의 딸 이재명 캠프 출근과 관련된 대화입니다. 오늘부터 출근했다. 아, 그랬어요? 정무팀에 내가 야, 전화해볼게요, 있나? 촐랑거리고 또 여기저기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던데? 또 아마 그 전화를 받으면 너한테 아빠한테 먼저 하겠지. 그러니까 네가 또 제발 그 촐랑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또 뭐 오빠 동생 하는 사이니까 촐랑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는 표현도 기분 나쁘게 들은 것 같지는 않은데 입조심을 당부하는 듯한 대화인데요. 자, 김연아 의원님, 만약에 이 스폰서 역할을 한 걸로 보이는 사업가 김모 씨의 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재명 캠프 정무팀에서 일을 했다면 왜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에게 너 촐랑거리지 말고 입단속하고 있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 라는 당부를 할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채용이 아니었겠죠. 스폰서의 대가였을 것이다. 글쎄 지금은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특히 그 이정근 부총장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이력서를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출근을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인사 안 하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굳이 이력서를 넘겨준 이정근 부총장한테 인사를 해야 될까? 이정근 부총장이 자기 나름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스폰서를 했기 때문에 내가 대가로 줬다라는 것을 생색내고 싶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유관석 의원이 얘기하죠. 솔랑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거 소문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녹취록을 보면 사실은 이 일뿐만이 아니라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 김모 사업가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대통령실 꾸렸을 때 뭐 40년 지기 아들 채용했다고 민주당이 어떤 사적 채용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난했던 것들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네들도 캠프 꾸릴 때 이건 사적 채용을 넘어서 스폰 받은 사람들 다들 자녀들 이런 식으로 데려다 썼네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답답한 게 있습니다. 정치의 바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진짜 어제가 4.19 기념일이었는데
3.15 부정선거 때 막걸리, 고무신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분노해서 4.19 우리 혁명이 사실은 굉장히 그때 걸기가 있었던 건데 그 정신 다 이어받은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운동권으로 정치하셨던 분들 아닌가 싶은데 예. 이게 돈 안 쓰는 정치를 하자고 개혁을 하고 모범을 보여도 모자랄 사람들이 지금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풀고 그 돈을 이용해서 당대표라고 하는 지위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붕괴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번 일을 통해서 좀 낱낱이 밝혀지고 자꾸만 관행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불편합니다. 관행, 이렇게 관행으로 핑계댈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엊그저께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피해자들 단돈 2만 원이 없어서 죽기 전에 엄마한테 2만 원만 보내달라고 하는 문자를 우리가 기사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꾸만 이거 밥값이다, 예. 실비다, 관행이다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빨리 인정하시고 이걸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개혁해 나가실지 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밥값이라고 하니까 진짜 밥값인 줄 알고 있네. 그런 거 아니다라고 강력기 변호사, 형사 출신 변호사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김연아 의원의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김수현 교수님, 지금 대학에서 대학생들 가르치고 계시죠? 아까 사업가 김모 씨는 뭐 스폰서 혜택 그런 거 아니다, 봉사활동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유력 대선 후보의 정무팀 캠프에서 일한다라는 스펙이 요즘 대학생들에게 마치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아빠가 거액의 밥값을 지불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스펙입니까? 어쨌든 지금 대학생들은 취직이 잘 안 되고 어렵기 때문에 예. 정말 작은 활동 하나라도 어떻게 한 줄 이력서에 넣을까 굉장히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뭐 학점도 따야 되죠. 취업 준비도 해야 되죠. 봉사활동도 해야 되죠. 이력서도 만들어야 되죠. 정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업가여가지고 정치권에 줄을 대서 돈 몇 천만 원 주고 스펙 한 줄 두 줄 이렇게 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유력 대선 후보 캠프는 뭐 엄청난 스펙이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캠프에서 있으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떤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캠프에 있는 거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이제 뉴스들이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스폰의 대가라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붕괴하고 있는 이유는 표를 돈으로 사네? 라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파생으로 아니 주요 스펙도 돈으로 샀네? 이런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런 일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윤관석 의원이 누구누구 딸 이력서 좀 줘봐라고 했을 때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첫 마디가 네라고 했거든요. 왜? 라고 물어봤어야죠. 왜 달라는 거야? 아무 관계가 없었다면 정말 봉사하기 위해서만 하는 거였으면 꽂아주는 게 아니었으면 내가 아니라 오빠 왜? 왜 이력서를 달라고 해? 라고 했어야 되는데 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이런 식으로 스폰서로 돈 주면 당연히 그 반대급부로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력서를 줬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어난 것처럼 마치 전화상의 대화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2023년에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거는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해요. 예. 국민들은 이 보도를 보면서 정치권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하구나라고 생각할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영란법 때문에 사실 저희 교수들은 커피 한 잔도 마음대로 못 받거든요. 이거 누가 맘먹고 신고하려고 하면 학생이 신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회의원이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입찬소리 하면서 뭐 공직자든 교사든 교수든 절대 5,000원짜리 커피도 받으면 안 된다고 해놓고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이렇게 마음대로 표도 돈으로 사고 자리도 돈으로 사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법이 만들어졌을 때 지킬까요? 자기들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왜 우리만 난리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뼈 아프게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 물론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스폰서의 대가로 이른바 취업 청탁 내지는 뭐 캠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좀 이른감이 있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혹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이 의혹보다 사업가 김 씨 딸이 어디서 일했는지 이재명 캠프에서 일했다라는 의혹도 의혹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돈 봉투 자금 출처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더 본질에 가깝겠죠. 밥값, 엑기스 그런 측면에서 이 대화, 이들의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나 불법 자금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맥락이 있을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필요하면은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월요일 날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아시겠죠?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사업가 김모 씨. 전당대회 이후에도 송영길 캠프 인사들과 밀접히 교류한 정황도 녹취 파일에 드러납니다. 매우 밀접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고리들한테 말하자면 그 사람들한테 맨날 용돈이나 얻어 쓰고 거기에 맞들려 있는 거 아니냐. 박용진 의원님, 네. 그 이후에 치러진 전당대회에도 직접 출마하셨는데 네. 그 앞에 선배 당대표와 관련된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 스폰서도 지금 본인들이 부르는 스폰서도 등장을 했고요. 엑기스도 전수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입이 10개라도 국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는 상황이 자꾸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의 대응이 보다 좀 원리 원칙대로 그리고 신속하게 강하게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가 조금 늦게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 핵심 그 관계자로 보이는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먹히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보도들이 나와서 우려가 크고요. 또 지난번 그 우리 정성호 의원, 또 장경태 최고위원, 또 우상호 의원 이런 분들이 이게 그냥 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흔히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서 상황을 그렇게 인식하고 국민들께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진짜 갈수록 태산이구나, 첩첩산중이구나 이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조직을 꾸리고 조직을 관리하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은 불법적으로 마련하고 이런 식의 전당대회 정치 뭐 저는 지금은 민주당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이전에는 국민의힘 박기태 전 당대표 선거 때도 그랬었고 또 이런 데서 정치권에 만연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비판과 차가운 시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로부터 정치권이 그리고 민주당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 하겠다. 그리고 당을 새로 재창당한다는 심정으로 관련자들은 다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처벌을 하는 주체가 당 지도부가 될 수는 없으니 지금으로서는 당 지도부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송영길식 방식이에요. 송영길식 방식으로 송영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뭐냐면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를 맡고 있었을 시에 LH 사태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한간에 떠돌고 있었던 또 언론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됐었던 그 땅 투기 의혹이 있는 해당 의원들에게 송영길 대표가 자진 탈당을 권유를 했어요. 자진 탈당을 권유를 했고 일부 의원들은 그걸 받아들였고 일부 의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당내 엄청난 분란이 벌어지기까지 했지만
그것이 송영길식 방식입니다. 당에 부담 주지 말고 본인들이 나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하고 다시 복귀하라. 이것이 송영길 대표가 여러 의원들에게 했었던 말씀이니까 국민적 분노에 직면한 이때 송영길식 방식으로 송영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조차도 지금 당 지도부가 조기 귀국 요청만 해놓고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 사실상 당이 자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진상 조사도 안 하고 지금껏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던 검찰의 수사만 맡겨놓고 있는 게 너무 무책임한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설사 출당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선거가 코앞에 있으니까 그냥 꼬리 자르고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도부의 대응에 대해서. 저는 지도부가 이번 일에 대해 대처하는 방식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방안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들여다보면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련자들로 떠도는 인물들에게 그냥 상황을 그냥 파악하고 들어보고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내놓게 되면 당연히 부실한 혹은 면죄부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서요. 아예 그냥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혹시 당에 이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이 관련된 분들을 엄호하거나 비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당대표와 연관되어서 방탄정당 논란이 있고 노웅래 의원과 관련해서 방탄정당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강하게 있는 마당인데 지금 이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는 이 돈봉투 사태와 관련해서 행여라도 민주당이 미적거리거나 비호한다거나 아니면 한가하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저는 민주당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처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스폰서에게 돈을 받아내는 엑기스도 전수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스폰서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살펴보시죠. 김모 씨와 스폰서 강모 씨와 했던 골프 약속을 바꾸는 과정에서의 대화. 김모 씨 외에 강모 씨가 등장해요. 이정구 부총장. 나중에 하나 주면 돼.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 당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그렇게 신경 안 쓰시면 돼요. 아니 그러지. 그다음에 그거 하나 나중에 저기 하나 주면 돼. 당시? 예. 그런 거에 하나 찾아보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 대화를 두고 제기되는 강한 의혹은 스폰서를 한 대가로 그 인물에게 혹은 그 인물에 연관된 사람에게 당직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모의가 아니냐, 논의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저런 거 하나. 당직? 그런 거 찾아보면 돼.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는데 김연아 의원님, 당직 그까이 거 그냥 대충 이번에 하나, 다음번에 하나. 그냥 쉽게 찾아서 쉽게 줘도 되는 겁니까, 당직이? 글쎄요, 당직이 빵인가 봅니다.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들면 하루아침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이제 저런 당직을 왜 필요로 할까라고 보면 또 당직이 그 다음 경로로 나갈 수 있는 이력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앞다투어 당직을 요구하고 또 저런 것들 때문에 어떤 대가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분이 그 돈을 주고받을 때는 사실은 윤관석 의원도 사무총장이 아니었고 이정근 부총장도 부총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돈이 모이고 당직거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말 거짓말처럼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당직을 주물럭거릴 수 있는 위치에 저 두 분이 가죠. 그 인사를 두고도 민주당 당내에서 어떻게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사무부총장이 되냐. 라는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분들이 정말 열심히 표를 모아왔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송영길 대표 역시도 저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권력을 가진 당직 자리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송영길 대표가 송이라는 하나의 단어로만 이 녹취록에서 등장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영길이형.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스폰서와 송영길 대표의 관계가 하나씩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어제 오늘 뉴스에 보면 이 뿌려진 돈이 9,400만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 송영길 대표가 뭔가 만들어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지금 스폰서도 둘로 나뉘게 되고 더 많은 돈이 뿌려진 게 아닌가라는 식의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강력경사 출신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른바 이 돈 봉투는 불법이다라는 건 이제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안인데 이렇게 당직, 어쩌면 스폰서의 대가로 당직을 거래한 것 아니냐라는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당직을 이렇게 막 거래하듯 임명해도 되는 건가요? 거래하듯 임명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법률적으로도? 예, 다만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받거나 당대표 선출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받고 알선하는 행위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정당법 위반이긴 한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를 대가로 어떤 일에 종사하게 해주거나 당직에 선임되게 해주는 행위, 이 부분이 뇌물죄로 연결될지 여부는 아직 검찰의 수사가 설익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좀 대가성도 확실히 입증이 돼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입증되려면 구체적인 직무와의 관련성 더하기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불법적인 정치 자금이라 하더라도 선거에 도움을 준 인물에게 향후 일정한 직책을 맡긴다는 행위만으로는 그 연결관계가 공고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뇌물죄를 논의해 볼 수 있고 이 이론을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사는 더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가능성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 같고 현재 언론 보도로 드러난 녹음 파일 내용에 불과하지만 이미 이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검찰이 더 바빠져야겠군요. 녹음 파일이 3만 개래요. 3만 개. 그 다 듣고 하려면 언제 수사합니까? 검찰이 매우 바빠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게 뭐 밥값 정도 돈이다라고 하고 어떤 최고위원은 밥값도 안 되는 돈이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송영길 대표가 이정근 부총장이랑 직접 대화하는 녹취는 없지 않느냐라는 항변도 나왔습니다. 이정근 씨가 그동안에 수만 건을 녹취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년 동안 건 정도. 이정근과 송영길 대표와의 녹취록은 없는 건가? 그러한 직접적 증거는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직접 대화의 내용은 나오지가 않더라고 제가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정근 부총장이랑 직접 얘기한 거 있느냐? 직접적 증거 있느냐? 없지 않냐? 이 말인즉슨 이정근 부총장 자기들끼리 한 거 아니냐? 송영길 대표 모르게. 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박성준 의원이 이 발언을 하자마자 거의 하자마자죠. 직후에 이정근 부총장과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대화하는 직접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거 CCTV 좀 잘 맞춰서. 그거는 내가 잘 맞출게. 밤에 전화가지고 나한테 욕은 욕이란 다 퍼부어가지고 내가 그냥 잠을 설쳤네 잠을. 진짜 와서 이 충성 부대를 만들어서. 백업하는 그 군단을 내가 하여튼 오늘부터 만들게. 하여튼 뭐든 다 의논하고. 네, 알았습니다. 매우 친밀해 보입니다. 물론 돈 봉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 박성준 의원이 애초에 밝혔던 송영길 당대표가 이정근 부총장이랑 직접 통화하는 사이는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반박 정황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게요. 김수현 교수님, 묘해요. 그런 거 없다라고 하니까 돈 봉투에 대한 녹음 파일이 나왔고 다른 상황의 대화라고 하니까 돈 봉투라고 언급되는 녹음 파일이 나왔고 밥값이다라고 하니까 밥값 1,000만 원짜리 녹음 파일이 나오고 송영길 대표랑 직접 통화한 건 없지 않냐. 이거 자기들끼리 좀 허풍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직접 통화한 녹취가 나오고
그러니까 말을 말아야 되나요? 이럴 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대응을 못하는 게 뭐냐면은 송영길 대표가 들어와가지고 뭐 어찌 된 것인지 나름의 연유를 설명을 해야 민주당도 그럼 전략을 짜겠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합시다. 근데 지금 다 아수라장인 거예요. 뭐가 정말 진실인 건지 어디까지 돈이 살포된 건지가 정확하지도 않고 어떻게 된 연유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의원들이 방송에 나가서 그냥 자기의 뇌피셜로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다. 그리고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재명 대표의 일성은 뭐였냐면 이 정부는 압수수색이 특장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걸 알아보고 얘기했겠습니까? 일단 덮어놓고 이 정부와 이 검찰은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녹취록이 계속 나오니까 한 닷새 정도 지나서 이재명 대표가 뭐 사죄하고 검찰에 조사를 하자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대응이 뭔가 전략을 잘 짜가지고 언론을 좀 통제해 가면서 정확히 알고 있고 어떻게 전략을 짜서 얘기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구난방으로 아무나 나와가지고 자기도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 하거나 잘못이 아니라고 하거나 큰돈이 아니라고 하거나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대응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송영길 전 대표가 좀 들어오셔서 뭐 어떻게든 전략을 짜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약간 각자 도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송영길 대표도 지금 당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이제 당하게 생겼으니까 일단 그냥 나는 모르쇠로 안 들어오는 쪽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 당 차원에서의 대응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검찰의 수사 상황 한번 볼까요? 검찰은 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강내구 감사협회장 그리고 아까 녹취 파일에서 들었듯이 엑기스를 전수해주는 오면 1,000만 원 불러. 그럼 100 생각하고 있다가 얘는 500 낼 거야. 라는 엑기스를 전수해준 인물이기도 한 인물에게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에게 어제 9,400만 원 금품 살포 지시 권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내구 씨는 혐의 부인하고 있어요.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 수수했다는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9,400만 원 외에 더 많은 선거자금 조성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참고인 진술도 확보해놓은 상황입니다. 스폰서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돼 있고요. 돈 봉투 규모는 수억 원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됐던 녹취 파일 중 송영길 대표, 영길이 형이 직접 처리한 돈이 있다. 돈은 어디서 마련했는지 라고 이들도 모르는 자금 출처에 대해 언급한 듯한 녹취로 또 공개된 바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이 뭐 돈 선거냐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주당 전대 캠프 근무 보좌진 A. 원래 전대는 돈 안 쓰고는 못 차려. 장소, 대여, 당원, 동원 모든 게 돈이다. 민주당 전대 참여 관계자 B. 피켓 들고 있는 당원 한 명 한 명이 전부 돈이다. 민주당 당직자 C. 선거 좌우하는 대의원표 뺏기 위한 출혈 경쟁이다. 라는 인터뷰도 동아일보 기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원래 돈 선거야. 이게 자칫 국민들이 듣기엔 김연아 의원님. 아이고 전당대회 원래 다 돈으로 하는 건데 뭐 새삼 이런 거 갖고 그래 라는 자기 변명으로도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전당대회는 돈이 많이 든다. 저거 잘못된 관행이다. 철폐해야 된다 저런 관행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김연아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 박용진 의원님 부끄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까 정치의 바닥을 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정치 경험이 얼마 안 돼서 사실은 돈 전당대회를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돈 전당대회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3.15 부정선거 이후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저는 볼게도 이제 그 과거에 한나라당 박기태 국회의장의 어떤 마지막인 정계 은퇴로서 어느 정도 종결됐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21세기고 집권 여당이었고 21대 총선에서 거의 170석 가까이 확보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도대체 뭐가 다급해서 아니면 뭐가 그렇게 큰 권력을 갖고 오만과 남용을 부릴 게 많아서 이렇게 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사 전당대회에 돈이 필요하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그렇게 국회 의석도 확보하고 법도 바꿀 수 있으면 이제라도 좀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게 검수완박보다 더 먼저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런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물론 그것도 여전히 관례라고 변명하는 것도 저는 너무나 비겁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와서 그걸 좀 고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마 그동안 비주류라 말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도 분노하는 거는 송영길 대표 그러면 민주당의 비주류의 대표 선수였어요.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도 뭔가 여태까지와 다른 비주류가 이제 당 지도부로 등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좋은 어떤 평가도 있었습니다. 근데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방법에도 역시 돈이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뭐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박기태 국회의장 사건을 보니까 결국은 그때 징역 8개월 나왔지만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또 그 뒤에 사면이 되면서 그렇게 법으로 크게 처벌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결국 이 일로 박기태 국회의장은 정계 은퇴를 하셨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법의 사법적인 처리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기와 연루된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 그것이 먼저 필요하고 이 정치적인 책임 뒤에 반드시 이거와 관련된 국회의원들 특권,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법 개정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내우 감사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엑기스, 스폰서, 이재명 캠프, 그리고 당직과 관련된 주요 녹취록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4.19 기념사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저희는 많이 봐왔습니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이 야당의 돈봉투 의혹을 직격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기념사를 야당 공격 수단으로 삼았다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아까 송영길 대표가 직접 대화한 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던 박성준 의원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국민 통합을 강조하지는 못할 망정 갈등을 조장하는 저주의 단어만 나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4.19 혁명 기념사를 야당과 언론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기념사 어디에도 현재 야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주당의 날선 반응을 접하니 도둑이 제발저리나라는 속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4.19 혁명 기념사는 민주당의 정치 선동 수단이 아닙니다. 네, 여야의 논란 속에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지겠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한 감싸는 두둔하는 듯한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의 기름값 정도다라는 발언, 논란 전해드렸는데요.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누가 얘기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당장 귀국 성명, 한 달 밥값도 안 된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밥값도 안 되는 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정성호 의원은 기름값, 밥값 정도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밥값도 안 된다는 겁니다. 금액이 뭐 국민들 전체적으로는 뭐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대개 실무자들의 뭐 차비, 뭐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뭐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요. 사실 국회의원이 300만 원 때문에 당 대표 후보를 지지를 바꾸거나 뭐 이럴 가능성 매우 낮는데요. 50만 원은 이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긴 하거든요. 이런 돈을 아마 실비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합니다만 뭐 이런 관행도 사실 사라져야죠.
관행도 사라져야 된다라고 비판하긴 했습니다만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으로 들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거 뭐 밥값도 안 되는 돈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밥값이란 무엇인가?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현 변호사님, 아까 분명히 박성현 변호사님이 이거 밥값이라고 한다고 정말 밥값으로 하면 안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장경태 최고위원은 밥값으로 알고 계시는군요. 아니, 밥값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동의하십니까? 아마 그동안 일부 정치권에서 이와 같은 관행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다고 해도 온전히 민주당 측에서만 발생한 일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니 더 이상 큰 문제로 삼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발생한 정당이 어디이든 간에 이 자체가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오고 이 자체가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정당법 위반이나 정치장악법 위반임은 분명한 사실이죠. 예.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발언의 의도에 어찌됐든 간에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돈의 전달 과정이 준 사람과 받는 사람이 1대1로 대면하는 구조가 아니죠. 전달하는 경로이다 보니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돈을 수수한 국회의원 등이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당법은 특이하게도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알선한 사람도 처벌하는데 알선한 사람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보다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과거 박희태 돈봉투 사건과 달리 구체적으로 돈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세세하게 지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알선 행위 자체로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민주당 내부에서 발생한 일, 그로 인해 알선 행위자가 중하게 처벌된다면 그 자체로 상당한 충격이 될 텐데 이와 같은 상황을 목전에 두고 이러한 취지의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도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친명계 정성호 의원과 또 친명계로 분류되는 장경태 최고위원이 주로 이제 밥값도 안 되는 돈을 언급하고 있는데 논란이 일자 장경태 최고위원이 SNS에 해명을 했습니다. 녹취록 내용이 구태하고 한심하다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말씀드린 거다.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름값 정도, 밥값도 안 되는 돈 정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인지, 뭐 잘못은 잘못이지만 별 잘못은 아니라는 얘기인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모르겠고요. 지금 장경태 의원 어떤 청년 정치인으로서 뭔가 이제 구태를 버리고 뭔가 새로운 세대 교체 이런 것을 기치에 걸고 정치를 하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고 자체는 그 어떤 구태 정치인과 다르지 않아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그런 아주 악습을 견지했던 그런 옛날 정치인하고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이제 이것이 만약에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라면 참 어둡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문제만큼은 옳고 그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의 차이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지만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고 이 문제가 국민의힘에서 터졌든 정의당에서 터졌든 더불어민주당에서 터졌든 똑같이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5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냐 밥값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정말 믿을 수가 없고요.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반응하는 것이 좀 이번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유래가 깊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수긍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맞다. 나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면 끝끝내 그렇게 하면 결국 지금 조국 교수도 북콘서트 열고 돈 벌고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본인 관련 수사를 받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그런 증거와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이건 다 검찰 개혁을 위한 거였고 다 정치 탄압이다라고 밀어붙이고 있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때보다는 조금 방탄의 어떤 수위가 낮긴 하지만 계속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50만 원 큰 돈 아니다, 300만 원은 기름값 수준이다, 우리의 단일 대우는 깨어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면 결국 이게 별 문제가 아닌 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민주당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면면이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냥 끝까지 우리는 옳다라는 식으로 초지일관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게 옳은 게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관행은 이제 정말 끊으려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더불어민주당이 쇄신을 해서 정말 망하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송영길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내에서 586 운동권인 우상호 의원은 이거 큰 문제 아니고 이슈거리도 아니다. 여당과 언론에서 침소봉대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끄떡없다라고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 돈봉투 의혹, 큰 문제거리 아니고 이슈거리도 아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다. 여당 언론에서 침소봉대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끄떡없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런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뭐 동의하십니까? 동료 의원님들 뭐 왜 저렇게 얘기하시는지 뭐 짐작이 되기는 하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국민들께도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되는데 그 당원들 심정을 좀 생각을 해주세요. 당원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다 검찰의 조작이고 언론이 침소봉대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시는 당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당원들 뭐 경로당에서 그래도 이재명이 더 낫지 않냐, 이재명 찍자고 얘기했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 그리고 직장에서 민주당이 그래도 더 청렴하고 보다 더 개혁적이야라고 동료 직장인들한테 얘기하면서 민주당 지지를 요청하고 선거 때문에 민주당 찍어달라고 얘기했었던 그 수십만 명, 240만 명에 이르는, 이제는 24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 그 당원들 심정을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당원들한테 더 상처가 되는 얘기를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하시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돌아다니기가 힘듭니다. 다니다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박용진 지지자들,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께서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더 이상 말하기가 창피하고 탈당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실 건지 생각을 하시면 말씀을 좀 자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당원들에게 상처일 수밖에 없고요. 정치인이 가져야 될 태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역지사지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지난 김기현 대표가 선출되는 전당대회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미풍양속이다 이런 식으로 뭐 김재원이나 정광훈 목사나 이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옳다구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대표가 나서서 사과하고 검찰에게 이 수사를 다 맡기겠다, 빨리 해달라라고 한 상황이라면 의원들께서는 그리고 지도부의 위치에 있는 분들께서는 괜한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표현이나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당원들 심정을 생각을 해주시고 국민들의 상식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성호 의원 친명계 좌장격의 의원이고 우상호 의원 민주당 끄떡없다라는 시사저널 인터뷰 내용도 알려지고 있는 건데 이 정도 문제 가지고는 민주당 괜찮다. 일종의 요 인터뷰대로라면 피해의식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여당하고 언론 혹은 뭐 수사기관이 야당을 탄압하거나 침소봉대하려고. 장경태 의원의 해명 중에서도 악의적인 보도 멈추라 이런 글도 있던데 무언가 본인들 진영에 대한 잘못이 지적됐을 때는 악의를 가지고 있고 상대가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고 침소봉대를 하려 하는 같은 일종의 피해의식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운동권 세대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운동권들의 공통점이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상호 의원, 뭐 또 송영길 의원 이런 식의 운동권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이런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새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젊어서 했던 그 민주화 운동에
많은 그 선의와 희생을 갖고 항상 나는 이 정도 권력은 또 이 정도의 어떤 특권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득권, 특권 그런 것들이 사실 암암리에 많이 있었고 그것들이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실망 또 굉장히 그것과 좀 다른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게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새롭지 않습니다.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되고 더 이상 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분노하는 점은 바로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보니까 83년생이에요. 예. 네. 정치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 3년 했을 겁니다. 근데요, 한 10년 하면서 정치권에서 밥 좀 많이 얻어먹어본 사람이 하는 말투입니다. 50만 원, 30만 원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뭐 그러면서도 결국 구태를 뭐 비판하고 개혁하자는 취지에서 얘기했다는데 저는 육성 발언이나 SNS 어디에도 이것에 대한 구태를 비판했다라는 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83년생들의 문법을 이해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떠한 의도로도 그렇게 이겨지지 않고요. 오히려 586보다 더 추하고 더 악취나는 그런 정치권의 나쁜 습성을 몸에 밴 모습이 저 발언을 통해서 나온다는 게 저는 더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용진 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제일 부끄러운 건 국민들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중하시고 실제가 드러날 때까지는 좀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은 논란을 일으키니까 좀 자중하시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젊은 정치인이라고 지목받는 분들을 중심으로 또 기존의 운동권, 기득권을 좀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제도를 개혁하고 돈 안 드는 정치를 만들어갈까라는 노력 저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찰이 해야 될 일이 수사라면 저는 정당에서 해야 되는 수사 준비 작업은 진짜 이번 기회를 우리가 필두로 해서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하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파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언제 귀국을 할까요? 귀국을 할까요? 들어보시죠. 기자회견 일정이 조금 늦어져 있는데 그렇게 일정을 늦춰지는 혹시 거치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스포가 필요하셔서 아니 원래 그렇게 정해놨어요. 처음부터. 조기 귀국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아니, 봐도 될까요? 그날 말씀드릴게요. 장소가 오늘 중으로 섭외가 되면 정하고 일단 제가 수업이 있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일찍 들어가신 계획은 아직 현재까지? 아니 아무튼 토요일 날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취재하는 기자들과 민주당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송 대표가 빨리 안 들어올 것 같다라는 일각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가운데 민주당에서 송영길 대표를 비판하는 비판 발언 그리고 이재명 지도부를 비판하는 비판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작은 잘못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앞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은 조속히 귀국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십시오. 당 지도부는 수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재명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글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민주당 게시판, 권리당원들, 전통 지지층, 자정작용 상실한 이 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이재명 지도부 사퇴 후 비대위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개딸들 청원 게시판엔 돈봉투 사건의 발달은 바로 대의원 제도다. 대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동영 전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민주당 역사의 5점이다. 지금 지도부는 초강수 둬야 한다라고 말이죠. 들어보시죠. 열린 우리당이 한국 정치에 큰 공헌을 한 게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서 돈과 선거를 끊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돈은 묻고 입은 푼다, 말은 푼다 하는 정치 문화의 180도 전환을 이룬 당이거든요. 그런 이 당의 그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탈당 조치 같은 게 바로바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최강수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향자 의원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 대표 제코가 석자. 현 당대표는 더 잘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모두 자초한 일, 예고된 재앙. 반성과 혁신 없인 다음 총선에서 필패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권성동 의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작이라는 금액의 정치적 소신을 팔아넘겼다는 뜻이냐. 여러분의 양심이 고작 300만 원이냐. 스스로 양심의 염가 대방출을 자백한 꼴이다라는 비판도 여당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급해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여유까지 느껴집니다. 그리고 수업이 있어서 좀 들어가 봐야 한다는 말도 있고 당장 기자회견 장소도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정도. 이재명 대표가 조속 귀국을 요청했는데 과연 이게 소위 시쳇말로 씨알이라도 먹히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많은 의문이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조기 귀국 요청한 거 맞습니까? 뭐 지금 공개적으로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송영길 대표한테 요청을 한 게 맞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송영길 대표 태도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국내 상황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예. 저렇게 22일 날 기자 간담회나 열고 아직 올지 안 올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수업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국민들의 이런 질문과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해주는 저런 태도가 과연 맞나. 정부 여당이었던 공당의 대표를 하셨던 분으로서 저게 적절한 태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끄러운 거 없으시잖아요. 다 밑에 사람들이 잘못한 거라면서 형편없는 진술을 검찰이 믿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빨리 들어오셔야죠. 지금 그 수업 챙기실 때가 아니라 그 당대표로 계셨던 당을 챙기셔야 될 때 아닙니까? 당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하고 있는 저 태도와 자세에 잘 납득이 안 되고요. 책임 있게 행동하십시오. 당의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고 5선 국회의원 하셨던 분입니다. 민주당을 대표해서 서울시장 후보까지 나갔던 분입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거 없다고 얘기하셨고 또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형편없는 진술 내가 그런 사람을 못 알아봤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라면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당원들이 경로당에서 가게에서 술자리에서 가족과의 식탁에서 민주당은 떳떳해 괜찮아 더 잘할 거야 달라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을 믿지 못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지금 저러고 계실 때는 아니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아까 그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재명 지도부 해산하라라는 글도 올라왔는데 김수영 교수님, 이게 논란이 이렇게 되면 송영길 전 대표가 빨리 귀국하지도 않고 별로 심각해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금 지도부는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비판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대목인데 정말 진정성 있게 촉구한 거 맞냐? 탈당 조치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냥 손만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지도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라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랑 송영길 전 대표가 통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통화에서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 정말 빨리 들어오십시오. 당이 망하게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했을까? 아니면 일단 내가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거기서 상황 봐가지고 천천히 들어가라고 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진짜 지도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그립을 잡고 돌파할 생각이 있기는 한 건가? 어쩌면 배드캅, 국캅을 지금 따로 연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대응이 되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물론 사과했고 검찰에 조속한 그 수사를 요청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의원들이 아무 방송이나 나가가지고 확인도 안 된 얘기들을 아무렇게나 떠들고 다니면서 문제를 점점 더 키우고 있는데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뭘 하고 있는 건가? 첫 번째, 이재명 대표가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돌파할 생각이 없다. 두 번째,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럼 당신 범죄에 대해서는, 당신 혐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방탄쳤어라는 거에서 할 말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영이 안 선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진정성 있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영이 안 서는 상황이다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민주당의 자산을 많이 갖다 썼죠. 자기의 혐의를 방탄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갑자기 조속히 귀국도 하라고 하고 검찰 조사로 하라고도 해? 왜 이 사람은 보호하지 않아? 이런 식의 이제 내부 분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당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단일 대우가 전혀 형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봅니다. 김수영 교수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 무기 지원 시사 그리고 성냥을 쥐고 있는 김주애.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러시아의 민간인 공격, 대량 학살, 전쟁법 위반 시 인도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살상 무기 지원 불가 원칙 변경을 시사한 대목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러시아가 발끈하고 나섰다는데 함께 보시죠. 크렘린궁 대변인, 무기 공급의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이다. 우리의 적을 도와주겠다는 새로운 자들이 나타났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고 보복을 위협하고 보복 위협을 발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반응도 나왔습니다. 민간인 학살 시 전제가 있는 답변이다. 무기 지원 불가 정부 입장 바뀐 건 아니다. 러시아 반응은 가정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 코멘트하지 않겠다라고 대통령실 반응도 나왔습니다. 돈봉투 사건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인터뷰를 매우 강하게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 정책을 한 바가 없습니다.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적대국을 만들어낸 외교 정책이다라는 비판한 겁니다. 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 출신인 김수영 교수님, 안보 문제 전문가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저 인터뷰에서의 내용이 물론 이제 그런 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대량 학살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만 할 수는 없다. 이제 전제를 달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그 행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은 무기 같은 거, 살상 무기 같은 거 줄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러시아와 완전히 척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말씀을 하시다가 저렇게 얘기가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발언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야당 대표로서 어떤 나라를 적으로 돌리는 이런 식의 발언들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할 수 있죠. 사실 이게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체크앤밸런스를 해가면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어떤 이야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영이 안 선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본인이 본인 혐의를 방탄하는데 정치적 자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다 정치적으로 그냥 대통령을 혹은 여당을 공격하려고 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국가가 건전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물론 다 이제 생각이 있고 이제 뭐 아마 다 계산을 해서 말씀하신 거겠지만 국민들은 좀 불안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된다는 건지. 그래서 러시아와 등을 돌리게 되면 나중에 한반도 내에서 뭐 북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협상할 때도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과 러시아와 친하게는 못 지내도 아예 처벌져버리는 거는 굉장히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물론 고려를 하셨겠지만 국민들에게도 조금은 친절하게 설득해주는 그런 작업이 좀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강한 비판에 대해서 여당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은데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외교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 국민적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먼저 상세한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죠.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죠? 북한을 같은 민족이다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모든 지원을 자양분 삼아서 그들을 개방하고 변화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핵실험과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그 뒷배로 러시아가 끊임없이 북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렇게 북한을 의식해서 대중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고 경제적인 문제로도 협력을 강화했지만 우리가 얻어낸 여러 가지 실익을 보면 사실은 대통령의 혼밥뿐만이 아니라 사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 기업들의 제재로 밖에는 돌아온 게 없습니다. 지난 정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이런 정부의 외교와 국방 관련된 어떤 참 처참한 실패를 딛고 윤석열 정부가 새로 시도하는 가운데 지금 국제적 관계가 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주도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 또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지금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 상황 굉장히 처참합니다. 민간인들이 대량 학살로 내몰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우리 안보를 굉장히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대량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도 뭔가 좀 목소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여당의 외교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와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대통령의 발언 저는 굉장한 실험적 발언이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가는 하나의 선물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살상 무기를 지원하게 될 때 나토의 무기를 지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나토 안에서의 군사적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물꼬로도 갈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점검 또 미국과의 공고한 어떤 군사 안보, 연맹, 동맹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새로운 외교적 언어로서 던져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환영합니다만 그 이상 넘어가는 과도한 비판은 조금 더 자제해 주시고 이 성과를 기다려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전제라고 하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미 민간인 대량 학살이 개전 초기부터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와 민간인 밀집 지역, 병원, 아이들의 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졌고 이런 문제들이 속속 다 보도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삼 느닷없이 대통령이 이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기 일주일 전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이런 대량 학살과 민간인에 대한 공격 행위, 전쟁법을 위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무기 지원하겠다. 이렇게 입장 바꾸는 건 뭡니까?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럽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원하는 방식, 일본과의 관계도 좀 빨리 풀고 그거 대답 가지고서 미국 방문 와라. 그리고 미국과 나토가 US 나토가 계속해서 더 우리들이 요구했었던 155mm 포탄을 비롯한 무기 지원을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이 부담에 모든 건 우리가 지는 겁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그 부담은 우리가 다 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도 항의 한마디 못하고 우리나라의 국가 주요 지도자들에 대한 도청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항의는 못하고 이걸 지렛대를 삼아서 오히려 외교 행위를 펼치고 국익을 더 확보해 나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로 미국의 의도대로 중국 봉쇄하는 데 앞장서고 또 러시아를 적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하는 건 이거는 위험천만한 일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심각하게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교에 있잖아요. 대통령이 어깨 펴고 다니시는 게 외교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줄타기를 해야 되는 게 외교 아닙니까? 도랑에 든 소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쪽 둔턱에 풀도 뜯고 저쪽 둔턱에 풀도 뜯어야 된다고 한다면 미국으로부터 얻어야 될 것도 있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얻어야 될 게 있고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 평안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대통령이 해야 될 거라면 강대국의 가랭이라도 기어가는 수모는 대통령이 겪으셔야죠.
왜 국민들 보고 그러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우려스러운 건 대통령실의 이 부분과 관련된 해명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고 대통령실의 해명은 또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이게 지금 내부에서 어떤 조율을 거쳐서 헌 거라면 큰일이고요. 내부에서 조율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이렇게 확 던져버린 거라면 저는 더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어제 있었던 4.19 기념사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듣고 제가 사실은 웃었어요. 그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셨어요. 제가 웃으면서 아니 통합을 얘기해도 모자란 자리에서 저렇게 얘기해도 돼? 그리고 그 앞자리에 있는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 중에 친한 분들이 많아서 물어봤어요. 이 대목이 원래 있었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목이 있었다고 얘기 못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 그냥 현장에서 갑질하거나 갑자기 넣은 거라고 그러면 더 큰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팀워크를 만들어서 이 위험천만한 결론을 내렸다면 큰일이지만 팀워크도 없고 아무런 판단도 없이 대통령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건 국민 불안 중에 큰 불안, 불덩이를 우리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그 팀에서 누군가가 설명을 해야죠. 근데 저는 도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간인 학살과 피해가 이것이 된다면 무기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전쟁의 발을 성큼 들이대는 이런 일을 한다? 저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여야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김주애가 손에 성냥갑을 들고 있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어제 김정은 우주과학연구원 방문 보도 중에 담배 들고 있는 김정은 옆에 딸 김주애, 두 손으로 성냥갑 든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여동생한테 재떨이를 들게 했죠. 성냥갑을 들고 있는 주애. 자, 박성배 변호사님, 이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담배 끊자는 분위기인데 저기는 딸한테 성냥갑을 들게 하네요. 담배를 끊어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딸이나 여동생에게 담배 관련 물품을 들게 하거나 수행하게 하는 것 자체로 논란거리로 불거질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김정은은 직접 담배도 각종 행사에서 전면적으로 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딸과 여동생이 성냥갑이나 재떨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는데 그만큼 1인 독재 처제가 공고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는 그대로 실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더군다나 이 담배를 피는 애연가로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이 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딸이 그 옆에서 들고 있는 모습, 그만큼 딸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다소 과장된 해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의 생체 정보를 제3자에게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딸 등에게 맡긴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를 모두 떠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생소하고 아이 교육에도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저런 행동을 반복할까 의아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만나보시죠. 오늘 핫투 첫 번째는요. 마약이 대한민국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마약을 판매한 판매상이 검거됐는데 고3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에서 마약이 거래됐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마약 판매상 고3 3명, 공북방 명목의 오피스텔을 마약 유통 사무실로 이용했습니다. 4억 9천만 원 상당의 마약이 압수됐고요. 이들이 올린 텔레그램 마약 홍보 글도 공개됐는데 함께 보시죠. 소소하게 장사도 하고 나도 약하려고 도매 떼와서 딜러하는 거다. 내가 하는 약인 만큼 좋은 약만 고집한다. 라는 마약 홍보 글도 이들은 올렸습니다. 마약 메뉴판까지 있다는데 자, 시중에서는 검거된 3명 중 1명에서 SNS 마약 거래방이 발견되는데 퀴즈를 맞추면 마약을 무료로 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었어요. 10대 마약 범죄 무방비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SNS상에 마약 메뉴판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2,400여 명 이상이 참여한 채팅방도 발견됐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네. 10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마약에 손대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마약 관련 범죄 처벌은
투약 소지와 매매 알선 등으로 유형을 구분해 처벌해 나가고 있는데 청소년이 단순히 소지 투약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이를 넘어서서 매매 알선에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운반책으로 성인들을 이용했고 아하. 그 거래 규모 4억 9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확보해 판매하고 있었다.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10대 아이들이 아이고. 더군다나 그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공부방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부모들에게 얘기해 그 공부방을 마약 유통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였다는 취지인데 학생 3명 모두 다 나름 모범생이라 부모들은 몰랐대요. 몰라서 대학 수학 시험에도 합격해서 대학에 입학한 상황? 아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합격해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SNS를 통해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청소년이 쉽게 접하는 것 같고 특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 거래 과정에서 자신들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속이는 행위가 아니다 보니 실제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보니 별다른 죄의식도 느끼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마약과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가 수립 중이죠. 사실 컨트롤 타워가 수립된다는 것 자체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만큼 그 사회에 마약이 만연해 있다는 의미인데 그중에서도 검거와 처벌에 다소 치중하는 감이 듭니다만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예방, 더 나아가서 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 부분 마약을 공급하는 이들도 일종의 중독자라고 할 수 있어서 초기부터 마약을 치료하는 조치가 상당히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이제는 학생들에게 마약 관련 교육을 실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성교육을 한다고 해서 불건전한 이성교육을 촉발한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마약 관련 교육을 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에게 마약 접촉 기회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학부모님들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마약 관련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런 표현 싫어하지만 마약 범죄 관련해서는 꼭 때려잡자. 이번 기회에 뭐 한동훈 좋고 떠나고 이런 거 떠나서 마약 때려잡자. 좀 어른들이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김재원, 태용호 두 최고위원을 징계해야 한다라는 여당 내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윤리위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적어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어긋나고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라든가 이런 데 어긋난다면은 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위가 구성됐으니까 알아서 조치하시겠죠. 김연아 의원님, 김재원, 태용호 두 최고위원 이제 윤리위에서 징계하는 건 아니냐. 지금까지는 뭐 윤리위가 안 꾸려졌기 때문에 징계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윤리위 꾸려졌어요? 네. 저는 이번 윤리위 구성 또 윤리위에서 다뤄질 이 징계 논의가 김기현 지도부의 새로운 첫 시험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대표 선출되고 나신 이후에 사실은 딱히 이럴싸한 일성이나 메시지가 없는 상태에서 최고위원들의 여러 가지 막말 논란, 구설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준석 당대표의 윤리위 이후부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가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그렇게 난리를 쳤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윤희숙 의원이 잦은 사퇴하면서 사실 민주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돈봉투로 얼룩진 이 흙탕물 같은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엄격한 잣대와 또 형평성 있는 잣대를 통해서 이 윤리위에 좀 진심 어린 판단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설화 논란인 태용호 최고위원도 여당 최고위에 지금 불참했다라는 뉴스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재원 최고에 이어서 태용호 최고까지 최고위에 불참하고 있는 셈이군요.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